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0월 10일 뉴스바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에서 마련한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공 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국정원의 이른바 셀프 개혁안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평가 속의 논란입니다. 국정원은 때를 맞춰 정체불명의 공안 정보들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밀양에 세우려는 초고압 송전탑이 암 발병률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암과 고압 송전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왜곡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최근 국회 연설 중 한 대목을 요리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검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의 47개 기관 고위공직자 181명이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를 통해서 제2국민역 같은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자, 재신검은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이 악화되거나 검사 이후에 새로운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그리고 김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세라믹 기술원장, 그리고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병역이 면제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51명, 국회에서는 21명, 그래서 총 253명이 현역 판정 후 재신검을 통한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면제를 받은 그 재신검 결과가 네. 이게 언제 있었던 것인지는 여기 기사에 안 나와 있네요. 예. 자,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홍남기 비서관 같은 경우 53살이고, 또, 이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 46살이고, 각기 천차만별이죠. 자, 병세를 보니까 디스크 질환이 가장 많았고요. 전체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근시, 부동시 같은 안구 질환이 37명, 그리고 간염과 습관성 탈골 같은 관절염이 23명, 폐결핵 같은 이런 폐질환이 22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 출신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재신검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 내에 군 면제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경향신문이 그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네.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런 기사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15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16명의 아들이 이렇게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면제된 일이 있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자, 오늘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6면을 봤는데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외교관 자녀 가운데 복수 국적 보유자가 130명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자가 무려 90.8%, 130명 중에 118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외교관 자녀 130명이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 복수 국적 자녀의 90% 이상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외교관 자녀의 경우는요. 일반인과는 다르게 우리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임신 말달에 미국 건너가서 낳으면은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보유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예. 네. 근데 외교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외교관의 자녀가. 이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지금 고위층 자녀의 복수 국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외교관 자녀의 복수 국적 보유 또 미국 국적 편중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복수 국적을 가진 자녀 가운데 미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외교관의 미국 사대주의의 성향 아니겠는가? 또 게다가 국가 안보와 기밀 담당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녀가 미국 국적을 보유한다면은 자기 나라 이익을 중시하겠느냐? 아니면 미국 이익을 중시하겠느냐? 여기서 또 논란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자, 박근혜의 남자들로 불리는 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기사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다음 신 386이라는 조어가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신 하면은 뭔가 새롭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과거 386과 다르다는 의미의 신 386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386은 어떤 의미였느냐? 1960년대에 태어난 30대를 일컫는 말, 80년대 대학 다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386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 386은 1930년대에 태어나 1960년대에 사회활동을 시작해서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인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한간에 돌아다니던 말을 민주당이 잡아채서 박근혜 정부 비판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과거 회귀, 복구와 같은 뜻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오늘 중앙일보가 사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1938년생 그리고 지금 77살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그렇고요. 또 1937년생 올해 76인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그리고 1938년생 올해 75인
김용준 대통령 인수위원장 이번 초대 총리로 이렇게 내정됐다가 낙마했지요. 자, 그리고 1939년생으로 74살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1939년생 같은 나이입니다. 74살인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신386이라 하겠습니다. 9386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텐데 여간 신386으로 불리는 분들인데, 자,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중앙일보가 이제 전문가 견해를 물어봤는데,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유신 시절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유신의 잔재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복고적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있어도 젊은 정신과 경험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김기춘 씨를 보면은 젊은 정신과 경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정희 교수의 견해가 이러하고요. 서울대 사회학과 송옥은 교수는 과거에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륜이 있는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과 동시에 젊고 유능한 미래 세대의 의욕과 진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칫 9세대의 일색의 등용이 지속될 경우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좀 이 기사가 좀 자기적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면 여러 명의 신386 인사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진과 함께. 예. 근데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신386에 근접한 인사들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80대라는 뜻으로 38이 들어가는 건데 상당수가 70대로 적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뭉쳐서 어떤 현상이 있는 것처럼 좀 자기적으로 만든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드보이들을 중용했다 하는 차원에서 쉽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386을 끌어다 쓴 것 같은데. 올드보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이 8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80살을 넘었다가 아니라 이제 80살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긴 한데, 좀 자기적이긴 해도, 야당에서 이렇게 끌어다 썼는데, 여당 쪽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혹해하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올드보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젊은 사람들 잔뜩 갖다 씁니다. 이준석, 손수조, 그 외에 이른바 촉망받는다는 젊은, 이런, 정치인들 주변에, 이게 거의 병풍처럼 둘러댔는데, 집권하고 나니까 이 올드보이들이 다 귀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대선 전에 홍사덕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몇 미터 정도 거리를 두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 선거 전에만 그랬다는 거죠. 예. 자, 저 한겨레 육면을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오늘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보훈처에 제출받아서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입이 벌어집니다. 강기정 의원과 지금 강기정 의원의 표적이 된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 이분은 사실 과거에 악연이 하나 있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사람이 바로 박승춘 처장이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국회 질의석상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사람이 또 강기정 의원입니다. 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보수 정권 재창출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내용의 교재를 만들어서 안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교재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 위협의 그런 통일과 안보 위협 제거에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은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 정부라면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국방대학 산하의 국가전략연구소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한 다음,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게 달렸다라고 해서 보수 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햇볕 정책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온 그룹은 북한 정권 붕괴가 재앙이라며 대북 지원을 역설해 왔다. 햇볕 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대북 포퓰리즘이라면서 이렇게 대북 지원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교재는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종북, 친북 세력이 파고들었다.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일으켰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교재를 표준안으로 해서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6.25 참전군인 등의 강사를 국비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11회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무려 22만 7,52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래서 보훈처장 네. 박승춘 씨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박승춘 씨가 임명된 시기, 통상 이제 정권 바뀌면은 요직 인사들이 싹 교체되잖아요. 예. 박승춘 씨는 2011년부터 네. 두 개 정권에 걸쳐서 지금 국가보훈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수보훈처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예.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육을 한 것을 네. 대선 전에는 왜 몰랐을까?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 이런 보훈 교육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예비군 안보 교육할 때 잘 듣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정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예. 이 지금 교육 받은 사람이 22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의 참 그야말로 보안 의식이 철두철미하다.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또 하나의 관권 선거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했는데 강기정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승춘 처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를 수 없도록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일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바라보는 님이 다른 거죠. 예.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중앙일보 13면을 보겠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송전탑에서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송전탑에 올라가서 올 8월 8일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을 다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병승 씨, 현대차 근로자 최병승 씨, 지난 8월 농성을 푼 뒤 2달째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다. 라면서 말이죠. 사실 이분이 송전탑 올라간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정에서 현대자동차는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 이 사람들 제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결국 송전탑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앙일보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그 뒤에 8월 8일 농성을 푼 이후에 출근을 않고 있다. 장기 무단 결근은 해고 사유인데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 그동안 현대차는 최병승 씨와 4차례 면담, 전화 2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19번 하면서 출근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거야말로 외부 세력 개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해고하지 않는다고. 예. 해고한다고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할 수 있어도 해고 안 한다고 이런 기사를 씁니까? 진정 양식 있는 그 언론이라면은 비정규직 전환 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초강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횡포를 규탄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힘없는 노동자들 이렇게 지금 투쟁하는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단정짓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중앙일보
네, 뭐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최병승 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확정 판결을 내렸고, 예. 그 현대차 내부에는 최병승 씨와 유사한 예. 거의 같은 사례들이 뭐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사례이니만큼 굳이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 씨 1인에 대해서 났다 하더라도 네. 판결을 수용해야죠. 그것이 그렇죠. 뭐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예. 그것이 안 되니까 최병승 씨께서 혼자만 들어갈 수는 없다. 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충분히 우리 정서상 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글쎄요. 뭐 최병승 씨를 물론 기업에 무단 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죠. 네. 그걸 해고하지 않는 기업 그것도 뭐 기업의 판단입니다. 네. 그걸 언론이 나서서 해고를 하라고 사실상 압박하는 개입하는 기사를 쓴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런 언론의 지속적인 이런 기업 편들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까는 척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 글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건 소설이고 추정입니다. 예. 최병승 씨 1개인에게 난 판결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소송을 해서 지난한 그런 법적 소송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공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 예. 법원에서, 뭐 이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오면 예.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른 화장실 정권의 아주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기에 앞서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배제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직자 조합원 배제 이건 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전공로 합법화의 그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전공로 합법화 무산에 결국 노동부 밖에 입김,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런 쪽에 정부 내 반대파 이런 쪽에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오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8면을 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한진중공업 사태 때도 미적지근하게 나왔던 인권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현장에도 거의 눈을 감고 있다시피 한다라는 지적의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해서 이러지 말라라고 권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 뒤로는 개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밀양 사태가 과연 그렇게 안이하게 볼 만큼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 경찰과 한국전력 측이 주민들의 식수, 음식, 생필품 공급과 의료진의 현장 진입, 비바람을 막을 구조물 설치를 위해 자재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주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긴급 구제가 아닌 일반 진정사건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긴급 구제나 정식 권고 대신에 경찰과 한전에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통행 금지와 식사 제공 금지, 폭언 욕설 하지 말라고 현장에서 구두로 권고만 했습니다. 긴급 구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건데 이제 긴급 구제 대신에 일반 진정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서 여간 또 이런 인권위의 소극적 자세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여튼 현병철 인권위원장 들어선 이후로 인권위가 도대체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일면에 실은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무덤으로 불리는 그
구덩이를 파고 또 목줄을 걸어 놓았다는 뉴시스 보도가 있었고 조선일보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뉴시스 보도가 나온 다음 조선일보 보도가 이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밀양 주민들과 진보당 당원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 왜곡됐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그래서 이제 당시 작업 동영상을 입수를 했는데 구덩이를 파는 현장에 주민 5명과 당원 1명이 작업을 했는데 지지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주민 4명이 작업을 했고 구덩이를 직접 파는 작업을 한 사람은 주민 1사람과 진보당 당원 1사람이었습니다. 구덩이 내부가 좁아서 2명이 겨우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중요한 목줄. 이 목줄을 매는 장면에는 3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모두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통진당 당원이 목줄 작업을 했다는 뉴시스 보도는 뭐 완전히 날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뉴시스 기자와 복수의 관계자가 당시 현장을 확인했고 또 현장에 있던 뉴시스 기자가 주민에게 직접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그럼 뭘 보고 이런 기사를 썼느냐? 구덩이를 파는 것을 직접 봤는지 주민과 직접 인터뷰를 했는지 이걸 물어보니까 취재 과정을 다 거친 것이다 라고만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기사까지 봐야 하는 참 이런 상황이 한심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 목줄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선일보는 바이블입니다. 뭐 그냥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일보에 실리는 건 다 진실로 사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조 7,900억 투입한 청년 일자리 사업. 네, 청년 일자리 사업. 이 사업이 낙제점이라는 경향신문 이면 기사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직업훈련도 상당히 부실하다. 관련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불이행했다라는 그런 지적의 기사입니다. 2011년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조 7,900억 투입했는데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다. 혈세 낭비 아닙니까? 자, 1인당 1,611만 원꼴이라고 돼 있네요, 기사에.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눠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눠줘가지고. 자, 그리고 한겨레 일면 기사가 있습니다. 머릿 기사인데요. 대기업이 산재보험료 작년 수천억대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법인세 감세 특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 아닙니까? 산재보험료마저도 수천억대 감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제2의 대기업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요. 전체 감면액 1조 1,300억 가운데 20대 기업이 3,461억이었다는 건데요. 자, 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는 셈이 됐습니다. 이래저래 참 하여간 이 부자들 또 권력자들 왜 이런 겁니까? 정말 저희 욕이 나와서 말이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다가 저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재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아까 우리 신386 얘기가 나와서 예. 이 노래를 저희 골랐습니다. 오기택 씨의 원더풀 아빠의 청춘.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막간 퀴즈입니다. 이번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씨를 임명한 걸 보고서 정말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다, 윤리에 어긋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반대 이유는 김석기 씨의 이런 전력 때문입니다. 무슨 전력일까요? 1번 내란 주동, 2번 용산 참사 유발, 3번 동양그룹 사태 촉발, 4번
국정원 선거 공작에 관한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在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죠. 이설주 씨. 오랜만에 TV에 등장했어요. 지난달 15일 이후 24일 만인 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왔습니다. 이설주의 동향이 관심을 끈 거는 지난달 21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나왔던 기사 때문인데요. 아사히 신문은 북한에서 음란 동영상을 만든 은하수 관현악단하고 왕재산 예술단의 일부 단원들이 공개 처형됐고 북한 정부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한 거는 동영상 주문에 리설주 씨가 연루된 것을 덮기 위한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후로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안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는데요. 북한이 어제 리설주의 모습도 방영하고 또 은하수 관현악단이 부른 노래도 내보내면서 추문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예, 남재준 원장도 그저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은하수 관현악단 10명이 총살된 내용은 알고 있지만 리설주에 관한 정황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사히 신문의 기사가 한국 언론에도 인용돼서 보도됐고 탈북자 단체는 그걸 알리는 대북 전단 삐라를 날려보내면서 남북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 날이 바로 그 아사히 신문의 기사가 났던 날이었는데요. 시간으로 볼 때는 그 기사 때문에 북한이 이산가족을 연기한 것 이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 뒤로 남북 사이에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에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애초 아사히 신문 보도에 뭔가 배경이 있다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좀 강경한 반응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려는 쪽에서 그런 추문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전문가들이나 정가에서 조금 도는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 역시 이 리설주 추문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북한 전문가들이 부메랑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한국의 정보기관이 외신에다가 알려주고 그거를 외신이 쓰면 한국 언론이 뭔가 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 것처럼 받아쓰면서 의혹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현상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햇볕 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다니는 말도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논란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닛 옐런 현 부의장입니까? 예. 발표는 어제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지명은 지금부터 한 3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예. 의회 인준이 통과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의장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앨런 지명자가 지명을 받은 후에 했던 말이 주목됩니다. 미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리세션,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력을 더 강화하려면 더 많은 국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라든지 또 초저금리 기조 이런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6년간 미국 경기가 꽤 회복됐고 금융 시스템도 건전해졌지만 너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직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효과적으로 일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부의장은 인플레는 좀 어쩔 수 없어도 물가는 좀 잡을 수 없어도 연준이 경기 부양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진 사람인데요. 의장 지명 후에 나온 일성을 봐도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선호하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1979년 취임했던 폴 볼커 의장 이후에 35년 만에 미국 민주당원이 연준 의장이 되는 건데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토빈세, 이거를 주장했던 제임스 토빈이 박사과정 때 스승이었고요. 또 남편은 비대칭적인 정보가 시장 실패를 만든다라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조지 에컬로프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시장 만능주의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 같은 경제학자들이 앨런을 연준 의장으로 세게 밀었는데요. 앨런이라든지 또 세계은행 김용 총재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경제기구의 수장이 되는 걸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만능주의가 문제다. 이런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벌써 열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협상 움직임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공화당하고 본격적으로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을 백악관에서 먼저 만났고요. 또 이번 주 안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 232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 100명 전원도 곧 초청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에피통신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셧다운에 대한 책임이 공화당에 더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지만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37%밖에 안 돼서 오바마 대통령도 조금씩 부담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저께는 보수적인 언론인들을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이 공화당의 설득을 앞두고 여론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세계 의류 공장이라고까지 불리는 방글라데시, 거기서 또 공장에서 참사가 났군요.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악명이 높은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노동자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희생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저께 밤에 수도 다카 북쪽에 있는 가지푸르 산업단지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과 소방장비 같은 기본적인 장비들이 부족해서 불길을 잡는 데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임금이 굉장히 싸서 세계 의류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의류공장 한 곳이 무너져서 무려 1129명이 사망해서 충격을 줬었고요. 화재 사고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공장이 붕괴된 후에 파업이나 시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서 금방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벨상이 각 분야별로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물리학상 수상자 힉스 입자 발견한 과학자들이었죠? 예. 뒷말이 좀 있어요? 스웨덴 노벨위원회의 앤더스 바란이라는 심사위원이 노벨 물리학상 선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견했던 영국의 힉스 그리고 벨기에의 과학자 이 두 사람이 상을 탔는데요. 올해 힉스의 존재를 입증했던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나 또 이 연구소의 과학자들도 공동수상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저께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1시간 정도 늦어지면서 내부에서 뭔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이미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논란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의 과학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또 노벨 평화상은 그동안 기구에 줬던 적이 있었는데 노벨 물리학상은 기관 전체에 준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공동수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 지진 피해에 대한 국제 구호를 정부가 나서서 맡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에서 지난달 24일에 강진이 발생해서 600명 정도가 사망했고 집도 2만 채 정도가 파괴됐는데요.
발루치족이라는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소수민족이 거기에 사는 지역이고 또 그 사람들이 분리독립운동을 강화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거기서 구호활동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를 정부가 보름 넘게 묵살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 분리독립을 하는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활동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치적 논리 때문에 결국은 고통받는 것은 지진 피해 주민들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경찰, 보수 언론에서 또다시 터져나온 외부 세력 개입론.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종북 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이 가세해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나중에는 주민이 만들어 놓은 목줄을 통합진보당 당원이 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줄줄이 읊는데 통진당 당원들이 공사 현장에 무덤 형태의 구덩이를 파놓는다거나 무시무시한 도구를 걸어놓고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 투쟁꾼들은 가라. 이런 말? 외부 세력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갈등을 이용해 국로를 분열시키며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부 세력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납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의 예비군 소대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착실한 국민입니다. 저희 밀양의 친구들은 지난 9월 2일 서울에서 열린 초고압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의 모임을 계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일반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외부 세력이 왜 이 일에 개입했을까? 깡패가 누군가를 때리고 있을 때 그걸 말리면 네가 무슨 상관인데 여기에 끼어드냐라고 얘기하죠. 그걸 실행한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외부 세력 개입하지 말라는 새누리당, 경찰, 보수 언론 합창에 대한 이들의 입장. 외부 세력은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왜 피해자인 밀양 주민들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이 밀양의 외부 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인 밀양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외부 세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전이며 공권력을 무기로 저항을 탄압하는 경찰이며 또한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입니다. 자, 그럼 이들 외부 세력 말고 진짜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이들에게 외부 세력이란? 저는 평생 흙을 파고 농사만 지어온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지 말라 했는데 과연 누가 외부 세력입니까? 밀양의 송전탑이 서고 그 송전탑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흘러갈 때 과연 서울은 안전합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수백 건씩 작은 사고가 있다 하는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때 서울 사람은 안전하겠습니까?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대공파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곧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야당 등에서 요구해온 개혁의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반발을 의식한 듯 국정원은 북한과 공안 사건 관련 정보들을 풀어놓으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언론은 여기에 장단을 맞춰 오보와 왜곡 보도로 화답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오늘 원래 전화 연결하려고 했는데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출근길입니다. 네. 그제였죠.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보위에 나와서 이른바 국정원 셀프 개혁안의 골자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부분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인데요. 최경환 원내대표가 먼저 한 자락을 깔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절대로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 국정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자락을 깔아놓으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조직이든 운영이든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런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겠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경계가 없다. 국내외 융합을 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정치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대공수사 파트는 대폭 보강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정치 개입은 지금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다 네. 하는 것을 실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으로 정치 개입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강화하는 법을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네. 그렇게 개정안을 제가 다시 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상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구멍을 더 넓히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공수사라는 것이 그 대공수라는 빌미로 국내 정보도 수집하고 그리고 도청도 하고 감청도 하는 그 통로였는데 그 통로를 더 넓히겠다 하는 것은 연탄가스 구멍을 더 넓히겠다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제 정보위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북한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 건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양이 좀 이례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정보위가 열리면 보통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북한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로 보고를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여야 간사가 이제 다 받아줬거든요. 네. 그것을 프린트해서 갖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당, 야당 간사가 얼마나 많은 정보 양을 적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언론에 발표된 것은 이제 비례를 하는데 양이. 근데 뭐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정보의 질이 사실상 과거와는 조금은 달랐죠. 그러니까 민감한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았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것이 좀 문제였지 정보의 양은 그다지 뭐 크게 이례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여야 간사가 받아 적을 만한, 네. 받아 적어야겠다 생각할 만큼 좀 질이 뭐라고 할까요? 민감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보위를 운영하면서 북한 정보에 대한 것은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다 받아 적고 그것을 네. 보도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현안 질의 응답에 대한 걸 주로 받아 적어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북한 정보에 대한 보고는 여당 간사가 받아서 발표를 했고 예. 현안 질의 응답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야당 간사인 정청래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직감적으로 이것이 너무 민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당 간사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나중에 제가 수정이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북한 정보까지 다 받아 적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희대의 오보라고 하는 김정은 제1비서가 총공격 명령을 내리면 대기하라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이석기 발언의 내용을 적지 않았으면 곧바로 수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네. 같아요. 잘 적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 국정원이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하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믿을만 한 겁니까? 그제 보고됐던 내용들 볼 때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던가요? 일단 제 느낌으로는 정보와 첩보의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정보위원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 뭐 국정원도 그렇고 나머지 정보기관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이 정보위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언론에 나가도 좋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제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2급 비밀 정도를 공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1급에 가까운 내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리설주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은하수 해술단이 공연하는 모습도 내보이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은 정보가 아니라 오보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언론에 공개될 만하는 것들을 통상 국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그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여야 간사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고하는 내용 그럼 서로 상의해서 뭐 여당은 이거 합시다, 야당은 이거 합시다. 사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왜 그러냐면 북한 정보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야당에서 질의응답한 것은 저희 민주당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얘기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브리핑을 해왔다는 것이죠. 네. 그 어차피 여야 간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것인데 국정원에서 직접 발표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는 정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도 정보고 이 정보를 언제 입수하느냐도 정보고 이 입수된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는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정보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아는 것도 정보고 모르는 것도 정보예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공격 명령이 전 부대에 시달됐다. 김정은에 의해서. 근데 그걸 이제 여당 간사가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정도 내용을 착각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미스테리인데요. 저도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한지를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너무 늦게 끝나면 브리핑이 늦어지니까 한 끝나기 30분 전에 먼저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톱으로. 그리고 막 급속하게 이게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워낙 민감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장도 좀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곧바로 정정했죠. 네. 자, 그러니까 오해를 했던 여당 간사가 오해를 했던 그 총 공격 명령은 결국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 말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합정동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이 강연한 내용을 녹음했더군요. 그 녹음 내용을 일부 틀어줬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1분 정도 가량. 그래서 총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뭐 이쪽 그런 내용이 녹음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뭐 이석기 의원의 목소리를 김정은의 목소리로 잘못 알아들었나요?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호언하고 있다 뭐 등등 이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한다는 내용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근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뭐 대국민, 대인민, 뭐 국정지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보통 그런 만약 국정지표에 해당된다면 북한 매체에도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 때 사회정의 실현을 하겠다. 근데 그것이 뭐 실현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야말로 레토릭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저는 그런 거라 그런 방침이 있다면 그런 레토릭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면에 여러 군데에 실렸어요. 실현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체제를 흔들어서도 안 되고 흔들리지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러한 정보 보고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아 적는 언론에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대결 국면을 조정하기 위한 그래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좀 전에 이석기 의원 녹음 파일을 들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내란 음모 혐의의 증거로서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녹음 내용은 1분이 채 안 됐고요. 네. 그리고 한 서너 줄 정도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내용 자체가 무슨 결정적 단서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발상으로 뭐 물리적 대비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예. 그 자체가 증거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물었어요.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예. 자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재판 결과로 입증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즉답은 피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런 얘기만 했고 어쨌든 증거재판주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겠다. 뭐 그런 얘기만 하더군요. 예. 그 녹음 파일에 일부분 1분 정도만 틀어서 들려줬다면 뭐 저는 맥락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웠겠군요. 실제로 어렵고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네. 그런 발언으로 좀 자극적이니까 아무래도 들려줬겠죠. 근데 그 내용도 뭐 그리 특이하게 그 내용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내란 혐의에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입증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 그 사제 폭탄 동영상을 정보위에서 틀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뭡니까? 니트로글리세린 110ml를 네. 사용해서 사제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 뭐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로라는 조직에서.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니트로글리세린 110ml를 군부대에 의뢰해서 군부대에서 촬영한 것을 모의 실험한 것을 틀어준 거죠.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전문 지식이 없어서 살상 반경이 니트로글리세린 110ml라면 30m 이내에 살상을 할 수 있다. 네. 라는 이제 보고를 했는데 김민기 의원이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30m까지 살상이 가능하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특별한 반박은 국정원에서 못했습니다. 그런 반박한 내용까지 정보위에서 다 질의가 됐던 겁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저희가 5시 50분에 브리핑을 했어요. 6시 예. 넘어가면 좀 이렇게 보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중간 브리핑 할 때 김민기 의원이 그 반박은 그랬군요. 했다라고 그래서 브리핑 때 그 얘기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럼 사후에 정정을 사후에 하셨나요?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 사제 폭탄 동영상 말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로라는 조직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실험한 동영상을 어디서 입수해서 틀어준 것이 아니라 아니고 예. 국정원이 군부대에 의뢰해서 군부대 니트로글리세린 110ml를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네. 의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니트로글리세린 110ml는 왜 나온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소위 말하는 아로 조직에서 뭐 사제폭탄 제조법 이런 것을 뭐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뭐 아로 조직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제폭탄은 니트로글리센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다. 뭐 그건 인터넷에 다 나오는 거고요. 네, 인터넷에 나오는 거. 네. 그것으로 저는 근거해서 실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로 조직의 어떤 폭탄 제조법 서류 같은 것을 입수해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이석기 의원의 경호원이 30명이고 네. 주 3회 체력 단련을 하고 월 1회 산악 훈련을 한다. 네. 이 내용도 원장이 직접 보고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간사가 그걸 브리핑하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그건 제가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것이 갑론을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30명씩이나 주 3회 정기적으로 체력 단련 훈련을 하고 뭐 산악 훈련을 했다 예. 하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논쟁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취지는 그러셨겠지만 네. 그걸 보도한 언론들을 보면은 마치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흘린 것을 받아 적는 그런 안 좋은 네. 보도 행태처럼 네. 상당수의 언론들이 월 1회 산학훈련 등등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보고를 하면 예. 그 모든 내용은 사실은 공개돼야 됩니다. 무엇을 보도했는지, 예. 아니, 무엇을 보고했는지는 네.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보고 내용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또 검증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실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어떤 반론적 시각이 없이 그대로 확대돼서 과장되게 이렇게 보도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지금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는 이런 문제들, 네. 그러니까 월 1회 산학훈련 주 3회 체력단련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예. 다른 사실폭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정보위에서 보고됐는지를 사후 취재를 한 기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 의원께 취재한 기자들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후 취재를 해도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프린트돼 와서 쭉쭉 이제 읽었으니까. 적어도 관련된 근거 자료가 제출됐는지 여부. 네. 그것은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 의원께서 저도 기사를 보니까 6시 전후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일부 부연 설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속이 있어서 6시 반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기자들이 와서 네. 북한이 지금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건 이석기 의원의 발언인데 그게 왜 김정은 발언으로 둔갑했느냐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건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라고 내가 브리핑할 때 분명히 읽었지 않느냐 그 내용을. 네. 근데 그게 둔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두 명한테 이거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서 예고 없이 그냥 정론관을 찾아가서 네.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고 김정은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했어요. 나왔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예. 예고 없이 가는 바람에 그림을 못 잡았으니까 다시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네. 리플레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모임에 갔는데 계속 기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부분은 정정이 됐는데 통진당이 사제폭탄 실험을 했다는데 사실이냐. 네. 그래서 그거 아니다. 국정원에서 모의 실험한 거다. 그랬더니 다 통진당에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문자를 그럼 보내야 되겠다. 예. 기자들한테.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군부대에서 모의 실험한 거다. 그렇게 7시 45분쯤에 정정했습니다. 네. 그 이석기 의원이 발언했다는 것도 무슨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죠. 앞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창조적 발상과 무엇으로 우리의 동지의 그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식이에요. 가정법으로 한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가정법입니다. 사제폭탄을 직접 아로 조직이 실험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정도면은 혹시 정 의원님 브리핑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모의 실험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사제폭탄을 그 동영상을 틀을 때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 사람이 없어요.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나오고 퍽 터지고 연기 나는 거. 그 장면 딱 한 장면이거든요. 한 2, 3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의 실험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남재준 장관이 녹음 파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로 음원 파일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네. 이번에는 신중하겠다라는 쪽으로 저는 방점을 찍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질문도 제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이 자꾸 정치 한복판에 출연하고, 네. 정치면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여의도 정가에 또 하나의 정당처럼 이렇게 핵심적으로 국정원이 회자드린 거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어찌하여 NLL 대화라고 무단으로 유출해서 이렇게 정치 쟁점화되는데 최선봉에 서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재준 원장의 자업자득이다. 남재준 원장이 그런 무단 유출을 함으로써 원투는 원하지 않던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또다시 음원 파일을 공개하겠냐. 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재준 원장이 물론 제가 그랬어요. 활자와 음원과는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본인도 그건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활자와 녹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음원 파일을 공개하겠냐? 라고 제가 물었어요.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네, 그랬더니 여야가 합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국회에서 요청하면 그때 공개할지 말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됐고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더라도 언제 공개하겠다라든가 이거를 미리 얘기하겠다라는 서면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랬더니 조원진 간사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야당에 이제 좀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조원진 간사가 여야 합의는 정치적 의미이지 법적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계속 추궁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남재준 원장이, 그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말이 또 뒤통수를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여야 합의가 전제 조건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전제 조건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제 조원진 간사가 그 대치기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남재준 원장이 또, 성의 표현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 믿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정원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도 이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여야 합의는 아마 국회 의결 정도로 이해했고 그리고 조 간사가 물어봤을 때 여야 합의는 그야말로 그냥 선언적인 합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했다면 남재준 원장의 두 답변이 다 성립되는 거죠. 사실은 남재준 원장의 답변을 그대로, 그거 문법상으로도 확인을 해도, 예. 사실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근데 본인이 안 까고 싶으면 이건 적법 절차가 아닌 것을 우리는 해석한다. 적법 절차여도 우리는 적법 절차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법 절차라는 말이 함정이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 의결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대화로 보자고 했던 그거야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완벽한 적법 절차겠죠. 네. 3분의 2 동의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국정원의 입장은 음원 파일을 무단으로 일방적으로 공개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지난번처럼 6월 20일 날 여야 합의 없이 그냥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갖다 달라니까 갖다 주고 24일 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야당 정보위 간사들한테 막 던져놓고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뭐 답변을 서상기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상기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여당 단독으로라도 음원 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건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 내용과 태도를 봤을 때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갖고 와라 공개해라 했을 때 지난번처럼 낼름 냉큼 갖다 주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유시민 전 장관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더니 원칙적으로는 이미 대화록이 공개된 것부터가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전제를 하시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뭐 상황이 대화록이 공개된 마당에 녹음된 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일면 뭐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활자화된 것은 사실 활자를 보면서 그 뜻을 해석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사람이 ABCD를 얘기해도 말한 톤과 액센트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그때 저 사람이 그 말을 했지만 사실 말에 대한 톤을 봐라. 그리고 태도를 봐라. 절대 저렇게 얘기했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도끼가 있지 않느냐. 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저 웃는 태도를 봐라. 이것은요. 무한대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무한대의 억측을 가지고 소설책 1000권 분량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덮자는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를 더 열어버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억측과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끔찍한 살인의 장면 이런 부분은 TV에서 방영을 하더라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솔직하게 다 보여주지 않느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이익일까? 그런 장면들을 여과 없이 방송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뭐 기술적으로 그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그걸 풀어쓰는 걸 청와대가 굳이 안 하고 국정원에 넘긴 이유인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조명균 비서관이 이제 북한에는 뭐 천장 위든 어디든 아주 생생한 녹음 기록이 다 있대요. 차라리 그걸 까든가요. 근데 조명균 비서관이 녹음기를 눌렀는데 처음에 잘못 오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몇 분 분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메모한 걸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오작동해서 녹음이 안 된 부분은 또 새누리당은 녹음이 왜 안 됐냐. 세상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가면서 녹음기도 하나 작동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새로운 논점을 하나 지금 던져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억지 주장으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해온 행태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편 출연은 언제까지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언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왜 안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첫 번째는 조중동의 신문시장이 너무 독점화돼 있고 그래서 여론의 다양성, 언론의 기능이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시장 지배 질서가 너무 편중돼 있다. 적어도 70%, 많게는 85%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방송까지 조중동이 겸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론의 독점을 너무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소위 4대 개혁 입법 중에 하나였던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을 제가 6개월 동안 각계 의견도 수렴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됐어요. 그것의 핵심은 15조 16조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조선일보도 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광고료 수입, 구독료 수입 소위 말하는 경영자료를 투명하게 의무적으로 공개해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신문을 몇 부를 찍는지 유가부수가 몇 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기업들도 광고료를 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협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중동의 신문시장이 독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까지 겸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문방송 겸용, 금지 이것을 골자로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됐는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기성 언론에 찍혀서
18대 총선에 보복을 당했고 그 결과 낙선까지 한 그런 개인적인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8대 들어서 제가 낙선한 상태에서 미디어 악법으로 날치기 처리되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진행하시는 우리 노종면 앵커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언론투쟁의 선봉이셨는데 저 또한 그랬고 그리고 정현주 사장이 쫓겨났던 바로 그날 KBS 2008년 8월 12일로 기억됩니다만 저도 KBS 앞에서 공정방송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다가 경찰로부터 무단으로 와이셔츠가 다 찢기는 상태 속에서 강제 연행이 됐고 그리고 아무런 죄 없이 동작경찰서가 저한테 사과를 했거든요. 예. 죄도 없는 분을 잡아 죄송합니다. 그게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종편이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남았는데 종편이 그렇다면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공정방송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적, 선정적, 왜곡, 편파적 방송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까지 출연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손석희라는 훌륭한 언론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분이 JTBC에 간다고 해서 JTBC 전체가 면죄부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던 민주 언론을 외쳤던 그런 분들에 대한 요구가 희석화되고 그리고 양비양실론화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나 같은 또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되겠는가? 조중동 종편방송에 출연하는 국회의원들도 자유지만 나라도 안 나가는 것도 나만의 자유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고 사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총선 때도 JTBC에서 총선 과정을 전체를 다 취재를 해서 정청래 의원은 특별하게 우리가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스페셜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제가 사양했고요. 네. 그리고 동행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것도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스페셜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서 지속적으로 서너 달 저한테 섭외를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하다가 손석희 앵커가 왔다는 이유로 또다시 출연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거절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또 강력하게 거절을 해서 출연 요청을 해서 제가 사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그 작가가. 그래서 정청래 의원을 설득해달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또다시 한번 내가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손석희는 손석희의 길이 있고 정청래는 정청래의 길이 있으니 그만 좀 괴롭혀달라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지금 제법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도 25도를 대부분 웃돌겠습니다. 약간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경남지방 5에서 20mm, 전라도와 경북지방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무척 적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6도, 대전 17.3도, 전주 18.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4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고압 송전탑 근처에 살면 전자파의 영향으로 암과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매우 상식적인 의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해 당사자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고압 송전탑과 암 발병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 8월에 공개했지만 결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미 오래전부터 송전탑 등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해 왔다고 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영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했다는 보고서 작성 주체가 누구죠? 예, 지난 정부의 지식경제부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산업부입니다. 네, 산업부요. 직접 작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그 의뢰받은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입니까? 의뢰받은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은 서울대 의대고요. 네. 예. 참여기관이 단국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하고 단국대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개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 의뢰를 받아서 네. 주관기관, 참여기관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보고서 원본은 이걸 의뢰한 지식경제부가 최종적으로 손질을 해서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의뢰자가 그 조사기관의 그 보고서 초안을 받아가지고 최종 보고서는 기관이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8월에 발표된 거라고 그러셨죠? 예, 올해 8월입니다. 네. 보고서에 담겨 있는 조사 내용부터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요. 네. 그 15만 4천 볼트와 34만 5천 볼트의 그 두 종류의 고압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암 발병 양상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역학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그것을 그러니까 고압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고압 송전선로부터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그런 대조군을 일일이 다 1대1로 대조를 시켜가지고 그 암 발병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네. 가까이에 있는 송전탑 근처 주민들의 발병률이 높았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위험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고압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떨어져 있는 주민들과의 비교입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비교도가 상대 비교 위험도가 2를 이렇게 넘으면 2를 넘으면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1대1이면 같은 것이고요. 1대1이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있는데요. 실내 구간에 2를 포함하면 이제 의미가 없게 되고요. 네. 예, 1보다 훨씬 2를 포함하지 않고 2를 넘어가면 이제 그 조사 대상 지역이 훨씬 더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1보다 낮은 2를 포함하지 않고 낮으면은 오히려 그 조사 대상 지역이 암 발병률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암 종류에서 전체적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고 이를 넘습니다. 그것은 곧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서 암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병하고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이러한 그 분석에 사용된 그런 그 고압 송전선로 지역은 전국적으로 67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려운 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67개 곳을 지정을 해서
그 67개 곳과 하나하나 대조되는 멀리 떨어진 마을들을 또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67개 비교를 한 거죠. 예, 원래는 조사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수백 개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비교가 가능한 곳을 다시 추려서 보니까 67개 곳이고, 예, 그때 그 남녀를 구분을 했는데, 상대 위험도가 유의하게 감소했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유의하게 증가했거나 이런 분석이 가능한 곳이 67곳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남녀 모두에서 남자의 경우에서 상대 위험도가 높은 곳이 35곳, 여자의 경우가 27곳.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사한 67개 그냥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67개 마을 가운데 송전탑 근처 마을이 멀리 떨어진 마을보다 암 발병이 많이 있었던 경우가 67개 마을 중에서 남자는 35개. 여자는 27개. 그렇습니다. 대략 보면 남녀 합해 보면은 거의 반 정도에서 암 발병이 많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남녀 모두 상대 위험도가 이렇게 증가한 곳이 24개. 근데 또 물론 상대적으로 그 상대 위험도가 감소한 곳도 몇 군데씩 있습니다. 예, 남자 7곳, 여자 8곳 이렇게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도가 증가한 곳들이 훨씬 많아 보인다. 예, 조사 대상 중에 한 반 정도가 암 발병이 가까운 곳이 더 높게 나타났다면, 뭐 송전탑 주변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식 아니겠어요? 네, 이 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 표를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중에서도 이제 거리별로 아주 가까운 거리 또 좀 떨어진 거리 또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일관되게 나오진 않더라. 어떤 연령대는 높고 그 다음 연령대는 낮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뭐 이러더라. 거리별로도 그러더라. 그런 걸로 봤을 때 고압 송전솔로가 영향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다른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전문가들은 이 평가가 좀 이상하다. 예, 이거 구분은 이런 그 연령대랄지 거리별 이런 구분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다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 없이 그냥 결론에서 고압 송전솔로가 그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평가를 한 거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67개 지역 가운데 남자 경우 35개 곳에서나 그 암이 더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이 결론은 무관하다. 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각 그 암 종류별로 뭐 식도암부터 폐암, 뭐 백혈병까지 쭉 한 15개 종류의 그 암별로도 또 세부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안 보인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암 종류별로 제가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 증가했던 그런 암은 전체적으로 13개쯤 됩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어떤 암에 특히 더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이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 또 어떤 연령대가 암에 더 취약한지 여부도 그것도 별개의 문제로 저는 일단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쳐두고요. 그건 후순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거리 부분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적인 비교가 송전탑 인근이냐 아니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네 개 기준 정도로 더 세분화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100m, 200m, 300m, 400m 이런 거리가 좀 더 멀어질수록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가 거리별로도 설명이 돼 있는데 보면은 거리별로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분석표들이 쭉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거리에서는 그 상대적 위험도가 분명히 나오고 어떤 거리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거리별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서 그냥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송전탑 인근 중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과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곳을 비교했을 때 그렇죠. 이 사이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m 떨어진 곳에 10명이면 1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은 10명보다 많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 네. 아니 뭐 그 조사 대상 그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세분하게 조사를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 세분화했다라는 곳들도 다 송전탑 인근으로 통칭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이런 적을 할 때는 그 암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있고 뭐 심지어는 그 도로의 크기도 영향을 줍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이제 보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제외시키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나름대로 했다고 돼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라디오로 방송되는 거라 너무 네.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해에 좀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송전탑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인근이라는 것이 거리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직접 영향권을 80m로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80m 이내에서 거리를 이렇게 끊습니다. 그 조사 대상 구간 요번에 조사한 67개도 송전탑 인근은 80m 이내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80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암 발병률이 높았다고 얘기되는 그 지역이요. 네. 낮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까지 송전탑 기준으로 반경 몇 미터까지 있는 분들의 암 발병률을 조사했냐는 거죠. 네. 80m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렇게 아주 그 거리를 몇 미터로 딱 끊기가 어려운 것이요. 네. 그 송전탑이 있는 곳의 법정 동을 전부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암이 발병된 주민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 고압 송전솔로가 있는 그 법정 동을 그냥 그 영향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굳이 여쭤봤냐면요. 송전탑 주변이 위험하다라는 주장이 뭐 주민들로부터 계속 제기가 되니까 정부와 한전이 하는 얘기가 직접 영향권이라고 하는 80m 이내에는 한 가구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쭉 해오고 있거든요. 밀양의 경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사한 것은 이렇게 암 발병률이 높은 결과가 나온 이 조사는 80m 이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정 동 전체를 조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송전탑이 그 동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보고서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전자파가 문제가 될 텐데 이 국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네, 전자파의 세기에 대한 뭐 안전 기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노출 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단위가 미리가우스라고 하는데 833 미리가우스가 국제적인 기구 또는 국가 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우리가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근데 그것은 그 건강상의 또는 안전상의 위험 여부와 크게 관계없이 관리상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보건기구 얘기를 좀 이따 하실 텐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를 발암 가능성으로 이렇게 정한 그 연구의 기준은 실제로는 2mgauss에서 4mgauss입니다. 더 밑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국가나 전자파 관련한 국제기구의 그 기준은 833. 그러니까 뭐 거의 200에서 400배 이런 차이가 나는 그 현실과는 그리고 그 세계보건기구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강 기준과는 너무 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833? 네. 네. 그 154kV 그리고 345kV가 이번 조사 대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765는요, 이제
암이 발병하려면 발암 요인에 노출된 이후에 10년 이상 이렇게 잠복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76만 5천 킬로볼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지는 그런 형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이전 것들만 1990년대 이전 것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이 154하고 345의 그 전자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것도 최근에서 이제 공개된 그거는 이제 한전이 직접 작성한 그 가공 손전선로의 전자파 이렇게 노출량 조사 연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정리를 해서 봤더니 지금 154하고 345 경우에 154가 최대 14mm 가우스, 네. 그리고 345가 최대 22mm 가우스, 예. 그리고 765의 경우에는 34mm 가우스, 이렇게 네. 거의 두 배, 세 배씩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한 위험 기준은 2mm 가우스라고 하시죠? 기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하튼 그 바람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준이 2에서 4mm 가우스 정도 되는데 그걸 네.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10배 이상이네요. 뭐 3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 조사 결과가 과거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1979년경부터 고압 송전솔로 가까이에 사는 어린아이들과 또 네.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 그러니까 소아죠. 소아의 백혈병 발병률이 고압 송전솔로 가까이 사는 아이들에게서 한 3에서 4mm 가우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로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 라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내는 그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벌써 10년 전인 2002년에 고압송전솔로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조사의 기준이 전자파 세기가 3이라고 그러는 3mm 가우스, 4mm 가우스. 예.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것이 지금 밀양에 짓겠다는 765kV 송전탑인 거죠? 네, 이제 최대로 측정된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런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발암 물질은 아니라는 건가요?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암 물질의 정도를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인체 발암성이 있는 성면이나 비속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그룹 1으로 하고요. 네. 확실하다. 네. 그런데 발암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룹 2가 있는데 그룹 2는 2A가 2B로 나눕니다. 예.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면 2A가 됩니다. 2A에 속하는 것이 이제 이런 석유 정밀화학 이쪽에 있거나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그 고압 송전솔로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 전자계 이것이 이제 그룹 2B로 됩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의 정도가 약간 떨어지는 네. 이런 건데 여기에는 세탁소 일이나 소방관 일, 스타일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청취자분들께서 익숙한 것이 휴대전화일 텐데요.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기가? 휴대전화의 전자파도 그 지금 보면은 한 4mm 가우스 전후로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일정하게 그렇지가 않고요. 네. 예,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와 그다음에 통화를 막 시작한 상태. 그리고 통화가 한참 진행된 상태. 그리고 또 통화하는 장소가 지하철 아니냐, 야외냐, 뭐 엘리베이터냐 이런 이제 그런 장소에 따라서 훨씬 많이 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전파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더 세야 하는 곳, 엘리베이터 같은 곳은 일반적인 그런 공원이나 이런 야외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뭐 네. 7, 8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 휴대폰의 평균적인 그럼 세기 한 4mm 가우스 정도라고 보면 여전히 또 밀양 송전탑은 10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최대 전자파 세기가 그렇다고 지금, 봐야 돼요. 예. 그게 뭐 저의 어떤 잘 문외한으로서 잘못 비교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최대값으로 비교하느냐, 네. 평균값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나 이런 특정 값들이 아주 공개돼서 시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보고서는 아주 최근에서야 국회를 통해서 겨우 공개가 됐어요. 작성된 지가 지금 한전 보고서의 경우에는 2010년 3월에 제출이 됐는데 이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또는 발암 가능물질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미량 문제나 일반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나 한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예, 막연하다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데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지만 금방 그 정부 보고서, 세계 보건기구의 그런 판단 내용 이런 것들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국내에서 연구된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그 공개된 내용이 비록 측정된 내용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놓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근거 없다 막연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네, 뭐 여전히 과학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많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의 암 유발 위험성을 현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이 휴대전화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떠들면서도 뭐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63빌딩보다도 큰 초고압 송전탑의 전자파는 애써 무시하려는 우리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에너그램 규칙 속에서 만들어내는 문장이라 다소 거친 표현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담긴 정치 풍자의 의미를 함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집어넣을 소재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최근 국회 연설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축복을 이끌어낼 지혜의 전당인 새로운 선진화된 국회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새누리당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황 대표의 이 발언은 지난해 총선 전에 황 대표 등이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관철시켰음에도 선진화법의 개정을 모색하고 있고 직접 발의했던 황 대표로서는 처지가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들으신 원문을 에너그램 규칙에 따라 새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과거 선진화법을 발의하던 호기롭던 새누리당의 입장과 지금 이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을 짐작해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에너그램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국회 축출로 그 새누리의 전진을 이끌어낼 그 선무당입니다. 이 복된 새 발화점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다 당나라 바보인가? 결국 지금 새누리당 처지에서 보면 지난해 선진화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선무당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내다보는 눈이 짧은 것도 그렇지만 국민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당의 모습에서 당나라의 바보를 보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축복을 이끌어낼 지혜의 전당인 새로운 선진화된 국회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새누리당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국회 축출로 그 새누리의 전진을 이끌어낼 그 선무당입니다. 이 복된 새 발화점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다 당나라 바보인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강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영화 속 아버지들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영화 갖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한국 영화 가운데 아버지들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한국 영화 단골 소재가 또 모성애, 또 부성애죠. 근데 특히나 아버지들이 영화 속에서 자주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스릴러 영화가 그 유행이었을 때는 예. 그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들의 얘기가 펼쳐졌죠. 또 재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가시 같은 영화가 이제 김명민 씨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약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펼쳐졌는데 올 여름부터 쭉 지난 추석부터 해가지고 쭉 잇따라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관통하는 것이 다들 그 아버지들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즘 왜 이렇게 아버지들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한국 영화가 담고 있는 아버지들의 초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요. 하나는 무기력.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상함. 그리고 또 하나는 포악함입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흥미롭게도 지난 추석 때부터 쭉 이어지는 한국 영화가 이 세 가지 아버지들의 양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가 관상. 네. 한재림 감독의 영화고 지난 주말에 벌써 8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조선 초기에 천재 관상가죠. 내경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앞세워서 수양대군과 김종서 사이에 그 왕권을 둘러싼 다툼, 여기에 휘말려드는 그 내경이라는 인물의 인생 역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기본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의 그 줄거리, 기둥 줄거리,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딱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줄거리 이제 메인 플롯이라고 부르고 그 표면 아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깔아놓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서브 플롯은 바로 송강호 씨가 맡은 내경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들은 입신양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내경은 아버지 저 조상들이 역적이었기 때문에 네가 어차피 관에 나가봤자 제대로 출세를 못하니까 아예 꿈을 포기해라. 그런데 아들은 결국은 과거에 급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정에 나가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 내경도 어쩌다 보니까 뭐 기생집에서 그 관상 봐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김종서의 최측근이 됩니다. 예. 김종서가 자기가 사람들 인재를 등용할 때 이 내경한테 얼굴 한번 보고 일을 잘할 놈인지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그 시대가 수양대군하고 김종서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쪽에 편에 서야 돼야 또 이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될지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내경의 선택이 이 아들에게 엄청난 그 비극적인 어떤 그 결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경이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바다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저 파도를 보았을 뿐이다. 근데 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나는 그 바람을 보지는 못했다. 나는 사람의 인생을 말했을 뿐이지만 시대를 보지 못했다. 예. 이런 그 성찰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관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버지들의 어떤 그 근시안적인 자기 이해 이런 것들이 결국 아들 세대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영화 속에서 내경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했고 어떤 더 큰 강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아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좀 이 땅의 아버지들이요. 좀 눈은 똑바로 뜨고 좀 넓게 보고 사십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극중의 내경이 수양대군 편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로 봐서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는. 예,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보면은 수양대군이 이제 악역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예. 근데 수양대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보면은 세조, 뭐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만든 또 성군으로 이렇게 또 평가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내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뭔가 역사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고 그냥 김종서가 자신을 등용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충성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그 비극 속에 휘말리게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보는 그 내경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의 운명을 막 점쳐주는 듯 하면서 굉장히 굽어보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지만 사실은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뭐 있겠죠. 개인의 한계, 네네. 인간의 한계도 함께 네. 생각해보는 영화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로 대표되는 또 부성애를 다루는 한국 영화의 아주 전형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에 개봉한 그 이준익 감독의 소원. 예. 지난주에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설경구 씨가 맡은 아빠 역할이 바로 그 자상함의 대명사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 집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8살 난 딸, 그 영화 제목 그대로 소원이라고 하는 그 어린 딸이 학교 가는 길에 어떤 몹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아동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관이라는 영화가 그 장애인 학교의 그 성폭행 문제를 다뤄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이 아동 성폭행이라고 하는 소재가 다소 관객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이런 그 범죄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보다는 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힐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경구 씨가 그 딸이 그 사건 이후에 성인 남성들을 다 무서워해요. 심지어 아빠조차 네. 다가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 딸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코코몽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코코몽 이제 인형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요. 딸이 등교할 때마다 또 병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와서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하면서 조금 더 다가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영화 후반부부터 쭉 펼쳐 보이면서 관객들에게 그 코끝찡한 가족 휴먼 드라마적인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 소원은 이제 설경구 씨를 대표되는 그 아빠의 자상한 모습을 통해서 괜히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아들, 딸들을 먼저 보살펴라. 뭐 이런 얘기를 관객들에게 좀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화의 주제들이 다 예. 뭔가 현실 정치에서 좀 떨어져 있으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관상이라는 영화에서의 내경은 현실 정치의 큰 흐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눈앞에서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편을 든 것이지. 예. 말하자면 내경은 조선 초기 시대 정신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경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원은 다른 측면에서 그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너무 밖에서 뭔가 거창한 일을 벌이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사실 가정에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뭔가 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미시적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개봉한 화이라는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화이라는 영화에서의 아버지상은 포악입니다. 포악. 그러니까 이 사실은 친아버지는 아닌데요. 그 5명의 범죄 집단이 꼬마애를 납치해놓고 이 꼬마애를 키워요. 그래서 네. 이 5명의 범죄 집단 조직원들이 모두 이 꼬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꼬마는 아버지가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다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아버지는 얘만큼은 우리처럼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데 유학을 보내려고 하고 어떤 아버지는 또
이 친구한테 막 총 쏘는 법 가르쳐주고 뭔가 사람 죽이는 법 가르쳐주고 뭐 이런 그 상황. 그러니까 예. 자신이 처했던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을 되물려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그걸 저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 역을 맡은 석태 5명의 아버지 가운데 가장 뭔가 잔인한 성격을 가진 김윤식 씨가 연기한 그 석태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하죠. 괴물을 네가 이기려면 네 스스로 괴물이 돼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누구도 자기 입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아들에게도 물려주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 독해야 돼. 너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돼. 이런 것, 이런 룰들을 가르치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의 현실적인 임무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 화이란 영화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율법이 아들 세대에게 되물려지는 그런 상황에 그 아들이 그 반기를 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제목이 왜 화이죠? 주인공 이름이 화이예요. 주인공 이름이 화이고 여진구 씨가 화이 네. 역할을 했군요. 예, 그 부제가 괴물을 삼킨 아이라고 하는 그 부제를 담고 있는데 한국 영화 속에서의 아버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무기력하고 자상한 그런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보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사회 시스템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캐릭터에 농축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장준환 감독은 이 5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 아버지상은 포악함, 폭력성 이런 것들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용산 참사 이 사태 때 지휘를 했던 서울경찰청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